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30년 가까이 한 남자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았지만 남은 거라곤 병든 몸과 썩어 문드러진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으며 지금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욕심을 버린 순간에 비로소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걸 보니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저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당시 저는 동사무소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사무소에 자주 찾아오시는 동네 반장님이 주선을 해주셨죠. 일단 나 믿고 한번 만나봐. 사람이 아주 진국이야. 회사 다니다가 몇 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부터 식당을 물려받아 하고 있는데 분점까지 두고 있는 가게라 벌이도 괜찮고 인물도 좋다니까. 시어머니 자리도 사람이 참 좋아. 맏아들인데도 결혼하면 분가시키겠다고 하더라고. 홀어머니인데도 맏아들 분가시켜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알아? 그간 내가 성사시킨 혼사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흔치 않아. 내가 선영씨니까 특별히 주선하는 거야. 반장님 말만 들어보면 저한테 감지덕지한 자리임에는 틀림없었어요. 내심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 왜 나한테 돌아왔을까?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무시하고 말았죠. 딱히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었고 결혼할 마음도 없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시도 때도 없이 선자리를 들이미는 통에 결국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저보다 6살 많은 남편은 반장 아줌마 말대로 좋은 사람 같더군요. 그쪽도 저처럼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였을 텐데도 싫은 티 하나 안 내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반장님이 하도 닥달을 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괜찮아요. 그럴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수정씨 나이면 아직 한창 즐길 때 아닙니까? 오늘은 그냥 점심 한 끼 맛있게 먹는다 생각하세요.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남편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시간이 편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우리는 유명 체인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근처 고궁 산책을 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선을 보고 한 달쯤 지났을까? 퇴근을 하려고 동사무소를 나섰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지나가다가 같이 저녁을 먹을까 하고 왔다는데 그런 사람치고는 너무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제 직장까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남편은 여유 있던 이전 모습과 달리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남편은 수년간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나 봐요. 여자 쪽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바람에 잠깐 헤어진 상태였고 그 사이 저와 선을 봤던 모양이었죠. 남편은 시간을 두고 여자 쪽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죠. 일종의 복수라고 할까요? 남편은 자기를 버린 여자보다 먼저 결혼할 생각에 서둘러 혼처를 물색했고 그중 남편의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저는 전과는 달리 저돌적으로 나오는 남편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어요.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건 물론 몰래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가 인사를 드렸더라고요. 물질 공세로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의 환심을 산 남편은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고 저는 등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남편과 제외하고 2달 남짓한 시간이었죠. 결혼 전에는 입속의 혀처럼 달콤한 말만 했던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애초에 분가를 조건으로 삼았었지만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아가, 결혼식이 코앞이라 아직 마땅한 집을 못 구했지 뭐니? 니들 신혼 찍고 할 때까지만 우선 집에 들어와 살아라.
길어야 몇 달이니까 너무 걱정 말고. 참, 혼수는 일단 2층에 풀어놔라. 분가를 할 때 하더라도 어차피 니들이 쓸 물건인데 여기서 사는 동안 써야 하지 않겠니? 그땐 시어머니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설마 집안 된 집안으로 한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몇 달 정도 걸릴 거라던 분가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도록 조금도 진전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분가 얘기를 꺼내면 가게 일로 바쁜데 쓸데없는 걸로 사람 귀찮게 한다며 화를 내기 일쑤였죠. 사람 좋다던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 보던 악덕 시어머니 저리 가라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물 아끼라고 타박이셨고 세탁기를 사용하면 전기세며 물세가 많이 나온다고 어지간한 건 손빨래로 하라고 다그치셨어요. 그뿐인가요?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을 때마다 옆에 딱 붙어서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를 해대셨죠. 그나마 시어머니 잔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동사무소에 출근한 동안이었어요. 제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 시어머니도 일을 그만두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일은 일대로 하고 집안일은 또 집안일대로 해야 해서 제 몸이 고달플 뿐이었죠. 집에서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는 건 시동생 뿐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는 3살 차이로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골칫덩이로 치부되던 사람이었죠. 학창시절 싸움도 많이 하고 가출도 밥 먹듯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은 따뜻해서 저한테 잘해주었어요. 손빨래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어머니 몰래 자기 옷과 속옷은 직접 빨아 입었고 저녁에 퇴근을 할 때는 붕어빵 하나라도 사들고 와 제게 건네곤 했거든요. 말수가 적고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제가 임신이 안 돼서 시어머니가 타박을 할 때도 저를 감싸준 건 남편이 아닌 시동생이었어요. 엄마, 애는 형수 혼자 가져. 형한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형수만 잡아?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법이야. 좀 작작 좀 해. 이놈의 자식이 어디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넌 네 형수만 보이고 네 애미는 안 보이냐? 네 형수가 뭘로 널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널 배 아파 낳은 건 나야. 이 날이 때까지 속이 문드러지도록 썩어가며 키운 건 네 애미라고. 근데 내 앞에서 지 형수 편을 들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착한 아들인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 말대꾸 한 번 한 적이 없었지만 시동생은 달랐어요. 자기 엄마라도 잘못했으면 편을 들기는커녕 모진말도 불사했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시동생은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혀 있었죠. 거기다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어머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는 바람에 모자 사이는 더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야 돼. 남편 앞서 보낸 것도 서러운데 이젠 병신 며느리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냐고.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동서는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친부모한테 버려져 시설에서 자랐다나 봐요. 시설에서 나온 뒤 시동생이 다니는 공장에 취직했는데 시동생이 그간 많이 돌봐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서로 정이 들어 시동생이 동서 자취방에 드나들게 되었고 그러다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였죠. 시동생 성격에 자기 애를 가진 여자를 나몰라라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반대할 걸 대비해 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으니까요. 엄마가 반대해도 별 수 없어. 이미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 어차피 우린 나가 살 거니까 마주칠 일도 없겠지만. 동서가 살던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하겠다고 하자 어머님은 극구 반대했어요. 애까지 배내를 코딱지만한 방에서 살게 할 만큼 내가 모진 사람으로 보이더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으로 들어와. 분가는 네 형이 하면 되니까. 얼떨결에 분가를 하게 된 저는 내심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그간 살면서 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걱정은 현실화되어 갔죠. 동서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을 살게 한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랬던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혹독하게 동서를 잡아댔어요. 매주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동서 얼굴이 점점 더 상해가는 걸 보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런데도 동서는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모진 시집살이를 버텨나갔어요. 결혼하고 몇 달 뒤부터 분점에서 일을 하게 된 시동생은 식당 일 때문에 바빠 집안일에 관여할 새가 없어서 동서의 외로움은 더했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때는 저도 동서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내심 셈이 났거든요. 저는 못 갖는 아이를 별 노력도 없이 가진 동서가 그땐 왜 그렇게 미웠나 몰라요. 동서가 아들을 낳자 시샘은 더 애만갔어요. 온 가족이 다들 아이한테 빠져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도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거든요. 그러다 산부인과에서 제가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간 내 탓이 아닌 남편 탓일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댔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됐으니까요. 시댁에 들렀다 오는 날이면 남편은 더 제게 눈치를 줬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살았길래 애도 못 갖는 몸이 된 거야? 혹시 결혼 전에 난잡한 성생활을 했던 건 아냐?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내 첫 남자인 거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 때문에 당신이 속상한 건 알지만 나도 당신만큼 속상하고 힘들다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날카로운 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로 찾아왔더라고요.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데 시동생이 가게 일로 바빠서 차마 얘기를 못했다며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귀찮았지만 이제 겨우 3돌 지난 애까지 데리고 제 직장까지 찾아온 동서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가주었어요. 그런데 대장암이라고요? 그럼 수술을 하면 살 수는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환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돌봐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동서는 의사 선생님 입술을 뚫어지게 보며 입술을 읽어내기 바빴어요. 그리곤 그 말뜻을 알아챘는지 낮은 한숨과 함께 몸이 푹 가라앉더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동서와 병원을 나서는데 자꾸 어린 조카가 눈에 밟혔어요. 나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동서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자식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서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동서,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동서한테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 병원에서 한 말은 다 있고 어떻게든 살 생각만 해. 알았어? 동서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끼며 울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 아들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걱정하지 마. 원인은 내가 돌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동서는 병 나을 생각만 해. 동서가 암 판정을 받자 시동생은 가게 일도 팽개치고 전국을 돌며 동서병에 좋다는 약이며 약초들을 사다 날랐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죠. 그리고 결국 몇 개월 뒤 동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동서가 죽자 시동생은 곡기도 끊고 술만 마셔댔고 그런 작은 아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저주 섞인 말을 하셨어요. 망할년, 기어이 내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갈 거면 지나 곱게 갈 것이지. 애초에 그런 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애뱉다는 핑계로 내 집에 들어와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질 령 같으니라고. 그날 어머님의 독설에 시동생은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었고 그렇게 집을 뛰쳐나간 시동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올케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집안에 줄초상이 나자 시어머니는 모든 걸 어린 손자 탓으로 떠넘겼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모진 말을 퍼부어대는데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대로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해 조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동서랑 했던 약속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는 동사무소 근처 어린이집에 등록을 시키곤 조카를 데리고 출근을 하며 지냈는데 하루는 제가 어린이집에 도착해보니 오전에 할머니가 와서 데리고 갔다고 하지 뭐예요. 불안한 마음에 시댁으로 달려가 봤더니 조카는 없고 어머님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원희는 어딨어요? 어머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던데요. 그건 찾아 뭐해? 내 새끼 잡아먹은 년이 싸지른 앤데 그걸 내 집에 왜 둬? 내가 갖다 버렸다. 우악스럽게 밥을 입에 쳐넣으며 하는 말에 욕지기가 일었어요. 어디다 버렸는데요? 말해요 어서. 이게 어디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야. 어디다 버렸으면 네가 어쩔 건데. 네가 데려다 키우기라도 할 거냐? 네,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말하라고요. 몇 시간이나 달라붙어 어르고 달랜 후에야 저는 어머님이 조카를 버린 시설을 알아냈고 그 길로 달려가 조카를 데려왔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는데 굳이 애는 왜 데려와? 딱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큰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조카를 시설에 버리란 소리를 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저 어린 걸 어머니한테 키우라고 하겠어? 아니면 당신한테 키우라고 하겠어? 게다가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안 그래도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분점을 정리해야 할 판인데. 그러니까 당신도 제발 일 좀 버리지 말라고. 내가 키울게. 그러니까 다시는 시설에 보내자는 말 하지 마. 그리고 돈이 왜 없어? 도련님 교통사고 보상금이랑 보험금 나올 텐데. 그 말에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보상금을 노리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간 살부비고 살아온 남편이 낯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 목숨값을 탐내다니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저희 생활이 어려우면 말도 안 해요. 분점을 접는다 해도 본점 매상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고 적기는 하지만 저도 벌고 있는데 조카 몫의 보험금까지 넘보다니 말이죠. 그래서 보상금과 보험금이 나오자마자 조카 이름으로 은행에 정기 예금을 들어버렸어요. 남편이 손대지 못하게요. 저희 집으로 온 조카는 한동안 엄마랑 아빠를 찾아댔지만 어린 게 눈치가 있어서 그런가 얼마 지나자 더는 자기 부모를 찾지 않았어요. 대신 저한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댁에 갈 때는 조카를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기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카를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거든요. 애도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는지 친가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동서 기일이 되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라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약식으로 간단히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남편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화를 냈지만 어린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 제사는 매년 시댁에서 지내고 동서 제사는 집에서 제가 지냈어요. 조카가 자라면서는 조카랑 둘이 지냈고요. 시동생 내외가 세상을 떠난 지 7, 8년쯤 되던 애였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은행에 넣어둔 조카의 예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먹이고 입혀줬는데 그 돈 좀 뺏어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좋은 사업 투자건이 생겨서 그래. 돈 불려서 원금 그대로 줄 테니까 예금 좀 찾아와. 투자? 그런 건 당신 돈으로 해. 그리고 지금껏 원희를 당신 돈으로 키웠는 줄 알아? 내가 번 돈으로 키웠어. 당신이 가져다준 생활비는 당신이 먹고 자고 당신 어머니 뒤치다거리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원희 돈에 손댈 생각 하지 마. 남편은 그 후로도 연중 행사처럼 툭하면 예금을 찾아오라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우며 조카 앞으로 든 예금을 지켰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과의 불화는 점점 심해졌고 남편은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죠. 집에 들어와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맹장염으로 꼼짝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남편은 어디 아프냐는 말 한마디 없이 밥 안 차려준다고 성질을 내고 나가버리더군요. 시험 기간을 맞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조카가 저를 발견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그 길로 바로 수술을 받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의료진의 말에 서러워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때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걸요. 남편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폭력에 가까운 폭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저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조카 때문이었어요. 그저 이 아이가 자라서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조카는 시동생을 닮아서 그런지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말수가 적고 어딘가 모르게 보스 기질도 흐르는 아이였죠. 싸움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조카 친구 녀석들 말을 들어보면 일진들도 함부로 건들 수 없을 정도로 꽤 주먹이 센 모양이었어요. 하긴 체격도 다부진 게 한눈에 봐도 어디서 맞고 다닐 아이로 보이진 않았죠. 그것도 시동생을 닮았다면 닮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카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건 동서를 닮아 귀에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청각에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죠. 자라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조카는 공부도 곧잘 해서 대단히 원저를 해둔 것도 없었는데 명문대에 입학해 로스쿨까지 가게 되었어요. 조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은행에 넣어두었던 예금을 조카한테 넘겨줬는데 그 돈을 어찌나 잘 굴렸는지 학비 걱정 없이 다니게 되었죠. 머리 좋은 녀석이라 그런 건지 저는 들어도 모르는 코인이며 주식으로 꽤나 돈을 불렸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시동생 내외 대신 조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을 제 인생 위기의 순간에 톡톡히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저는 퇴직금으로 친정아빠 요양원비를 대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목돈을 썼다며 이혼을 요구하지 뭐예요. 명색에 우리가 부부인데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래도 돼? 너 지금까지 네 천장에 얼마나 빼돌렸어? 애도 못 낳는 여자 소박 안 당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내 집 돈을 빼돌려? 너 제정신이야? 부부? 이럴 때만 부부를 찾네. 나 맹장염으로 당신 앞에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어? 부부라는 사람이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않고 밥 타령하다가 뛰쳐나갔잖아. 그래놓고 돈 앞에서만 부부야? 나 지금껏 살면서 내 친정에 10원 한 푼 가져다 준 적 없어. 오히려 지금까지 당신 어머니한테 들어간 돈이 더 많다고. 당신은 자기 어머니한테 돈 갖다 주면서 나한테 상의한 적 있어? 어머니 모시고 유럽 여행 갈 때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잖아. 당신이랑 어머님이 유럽 갔다 온 것도 나중에서야 식당 직원 통해 들어서 알았다고. 그런데 부부 운운하며 나한테 따질 게 있냔 말이야. 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나라도 효도 여행 보내드린 거잖아. 네가 오죽하면 내가 나서서 그랬겠냐. 하여간 옆에 내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남 탓하기는. 암튼 난 더는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내가 네 연금까지는 분할하자는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재산 분할이니 뭐니 떠들 생각 마. 이 집도 결혼할 때 우리 쪽에서 마련해 준 거니까 탐낼 생각 말라고. 애도 못 낳아서 우리 집 대까지 끊었으니 그 정도 양심은 있으리라 믿는다. 결국 남편은 빈몸으로 나를 내쫓겠다는 거였어요. 소송을 걸면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직장까지 그만둔 이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건 로스쿨에 다니는 조카였어요. 숙모가 돼서는 이혼 문제에 조카를 끌어들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그땐 믿을 곳이라곤 조카뿐이었거든요. 제 사정을 전해들은 조카는 아직 자기는 변호사 시험도 보지 않은 터라 도움이 안 되겠지만 선배들한테 부탁해 소송을 진행해 주겠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이혼을 앞두고 머리가 복잡해진 저는 저 나름대로 이혼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더란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에 이혼을 요구할 때는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네 남편 여자가 있는 거라고. 너한테 위자료 안 주고 내쫓으려고 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업체 통해서 네 남편 뒤 좀 밟아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30년 결혼 생활을 하고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어서 지인 말대로 업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수십 년 동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해왔더라고요. 기가 막힌 건 그 상대 여자의 정체였어요. 결혼 전에 남편과 사귀던 여자였거든요. 여자 쪽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각자 결혼 후 다시 만나 불륜을 이어갔던 거예요. 여자한테는 애가 둘이 있는데 업체 말로는 제 남편 아이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여자가 반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아마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두 사람이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을 만나 인사까지 드렸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건 예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떠났을 때도 그 여자와 동행을 했었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저만 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진작부터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남편의 오랜 외도 사실을 알았는데도 화가 나기는커녕 차라리 이걸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조카가 소개해준 변호사한테 넘기고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야, 하다 이제 내 뒷조사까지 했냐? 그래, 나 여자 있어. 그거 인정해. 근데 내가 왜 여자를 만들었겠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내 애만 낳을 수 있는 여자였다면 내가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났겠니? 네 잘못은 생각 않고 어디서 건방지게 소송을 걸어? 당장 소송 취하해. 이보세요, 김성민 씨. 정신 차리세요. 나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거라고?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 여자가 누군지 내가 모를까봐 그래? 네가 결혼 전부터 죽고 못 살던 그년이잖아. 너 외도하는 거 내가 몰랐을까봐 그래? 예전부터 의심이 갔지만 툭하면 당신이 애 못 낳는 여자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동안 꾹 참고 아무 말 않고 살았어. 근데 네가 끝까지 이렇게 치졸하게 나올지는 몰랐다. 내가 옛 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니들 두 연놈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더러운 것들인지 다 까발려야겠어. 앞으로 니네 식당에 여자 손님은 없을 거다. 내가 인터넷이고 뭐고 죄다 소문 내줄 테니까 그년이 낳은 네 자식들 어디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보자고.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나 쫓아가서 부모란 인간들이 어떻게 더럽게 살아왔는지 죄다 밝혀줄 거야. 소송 걸 테면 걸어. 그깟 벌금 나 안 무서워. 내 목적은 니들이 얼굴 들고 밖에 못 다니게 하는 거니까. 알았어? 살벌한 제 경고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제발 애들만큼은 건들지 말라면서요. 사실 처음부터 애들은 건들 생각조차 없었지만 그걸 빌미로 남편한테 위자료를 더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혼을 살던 집과 남편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조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조카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 소송도 이기고 제 남은 일생을 살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까지 생겼네요. 조카는 이참에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을 실컷 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 오수정으로 살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 제 노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나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저를 가슴으로 품어주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숙모인 저를 보살피겠다고요. 비록 한때 동서를 쉬게 했던 거에 대한 미안함으로 품은 조카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네요. 앞으로 이 녀석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까지 사랑 듬뿍 주며 행복하게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주변에 멋진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